네, 지금부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원회가 주최하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잠깐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 이제 출마하신 후보자분들이 5분이십니다. 5분인데 일단 이틀 전에 일단 기호 3번 이면택 후보님께서는 이제 경찰 조사건 문제 때문에 참석이 좀 어렵겠다고 미리 통보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기호 1번 박명화 후보님께서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일 행사 준비 문제도 있고 어저께 또 경찰 압수수색 건 때문에 토론에 참석이 좀 어렵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5분의 후보분들 중에 오늘은 일단 3분만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시작을 알려주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주신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주신구입니다. 이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토론회를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내일 저희 이제 의협에서 그 집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 14만 의사의 수장을 뽑는 이 행사가 굉장히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 했음에도 정부의 그런 이런 좀 무모한 그런 탄압 속에서 이 행사가 진행된다는 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저희들이 또 회장 선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장을 또 뽑는 행사이고 또 회장의 그 어떤 자질을 알아보는 그런 토론회는 더더욱 또 중요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의사협의회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수가 한 2만 명이 넘고 전체 봉지기 회원은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절반 이상이 봉지기 선생님들로 대한의협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이 선택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보들이 다른 거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회장 후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 시국에서는 용기 그리고 헌신 이 용기와 헌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자신들의 그 용기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4년인데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의학본업 투쟁을 하면서 이 대한의사협회도 그 당시에도 경찰들이 많이 난입을 하고 그 와중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사수대 역할을 했었고 저도 거기 사수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비어있는 의협을 지켜가면서 20년 전에 있었던 게 다시 20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이 사회 보시는 우리 윤용선 지금 소장님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또 우리 회원들이 보시기에 새로운 우리 회장님이 되실 분은 그런 어떤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가 무사히 잘 치러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번 후보자 합동 토론회 주최자이시고 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신 고광성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위원장 고광성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병원의사회와 바른 의사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 회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이어주시는 후보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회원들께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투표에 참석하셔서 우리 앞길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게끔 투표에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서 이번 저희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전체적으로 진행 및 사회를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후보자 합동 토론회는 주관하는 단체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랑 바른의료연구소가 공동으로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개회사를 병원의사협의회 주진구 회장님께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사회이자 진행을 맡아주실 분은 저희 바른의료연구소의 소장이신 윤영선 소장님이십니다. 윤영선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 소장 윤용선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참으로 엄중한 시기죠. 어제 또 사상 초유의 또 일이 또 있었고, 그런 와중에 또 우리 새로운 의협의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후보자분들을 판단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이 두 분이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이제 어째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주소 후보님, 박인숙 후보님, 정운영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말을 가름하고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주로 저희 이제 바른의료연구소도 그렇고 병원 의사협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회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질의를 좀 많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원래 이제 5분이 다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질문지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3분이 이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사회자의 권한으로 진행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 그 후보자 정견 발표 각 2분 내에 하는 이 부분은 뭐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의료 패키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한 후보님에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님이 3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고, 나머지 10분 동안을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반론을 제기해도 되고요. 반론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각자의 발언 시간은 2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좀 토론회가 좀 될 수 있게끔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봐서 필요하면 사회자가 개입을 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후보자님들 정견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2분 이내로 좀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2분이 지나면은 제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호 2번 우리 주소 후보님부터 정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요. 예. 시계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2분 되기 전에 한 10초 전이나 20초 전에 미리 한번 사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분 종료했을 때 말씀하신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초 전에 제가 네. 사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의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회원들에게 이런 토론의 자리가 제일 많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두 분이 못 오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 의대 정원 지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대한 후보 개인의 의견 발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점과 필수 패키지 의료의 문제, 필수 패키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가 우리 의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아주 좋은 기회를 정부가 저희한테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의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오기 조금 전에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SBS의 모 기자가 전화를 와서 경북의대 학장님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내용이 뭔지 몰라서 여쭤봤더니 아마 오늘 경북의대 총장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또 아마 그 학장 쪽에 많은 수를 증원하라고 요구를 했던 거에 대해서 경북대 학장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받아쳤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그 기자분이 실제 대구 경북 지역의 현재 의사들 내지는 교수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대구 지역에 있는 그 대구시 의사의 수석부장 전화번호를 줬는데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뭉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위기가 우리 의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매번 듣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마치 견의단체처럼 폄하되고 있는 상황들을 차제에 극복을 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진짜 전체 의사들의 대표단체라는 게 인정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정부가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오버됐는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님 정견 발표 부탁드립니다. 2분이죠? 2분입니다. 네. 사실 다른 후보들이 다 두 분이 못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어저께 아침에 경찰한테 전화를 받고, 의협 사무실로 나오라고. 그래서 왜 나가냐? 그거 안 나왔거든요. 어저께 하루 종일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정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사 정원 증원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도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본몰하여 의사들을 선거의 제물로 만들고 정부 이간질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를 돈만 하는 파렴치한 기득권으로 몰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그 결과 광우병 사태와 같은 비슷한 집단 광기가 대한민국에 어른거리며 의사들을 마녀 사냥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의사는 공공재다. 공익을 위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다. 법률 검토도 마쳤다. 건강과 생명을 볼모한 집단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말을 그대로 저는 정부에 되돌리고 싶습니다. 정부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정부가 압수수색, 세무조사, 경찰 출두 요구, 집단행동 금지, 업무복귀 명령, 면허박탈, 출국 금지, 단체 행동 금지, 재계약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인턴 포기 금지, 사직서 금지, 자퇴서 금지, 후원금 모금 금지, 법률 지원 금지, 구속처벌, 고발 등 가지가지 기상천외한 조직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집단 왕따 수준을 넘어 의사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선택된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5번 정운영 후보님 정견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을 주최해주신 바른오리 연구소에는 친근한 선후배도 있고 옛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혹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는데 안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가입을 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이협 회원이고 인이협의 주요 간부이니까요. 저는 이때까지 일관되게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정원안을 보면 공공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적으로 의사를 정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특히 지역의 공공병원과 공공의원, 공공폴리클리닉 등 부속 조치가 필요했다.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필수 의료 패키지 내용에 보면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보면 안과나 도수치료를 꼭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비대면 진료를 바로 이렇게 내미는 걸 봤을 때 역대 정부와 똑같이 의료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와 책임을 외면하고 땜질식 처방을 해오고 그 안에서 의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권익 중심으로 이렇게 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역대 정부가 해왔던 의료민영화의 중간 완결판이 아니냐라고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의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더욱더 복잡하고 미국식의 의료를 계속해 나갈 거냐, 아니면 의사들이 똘똘 뭉치고 국민들과 함께 국민과 의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의료개혁의 틀을 마련해가는 그런 싸움이 될 것이냐.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일 거라고 보고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계속 이런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싸움은 계속 일어나겠죠. 그리고 의사들이 이익 중심으로만 또 이렇게 나간다면 그 싸움은 또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폭넓고 아주 광범한 토론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의료개혁을 해서 의료가 더 잘 보장되는 속에서 의사들도 보람과 행복을 찾는 또 저녁이 있는 서전들도, 저도 서전이긴 한데요. 서전들도 저녁이 있는, 그리고 좀 이렇게 소송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거 건설해 나가자. 이것이 저희 핵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이제 좀 부탁 좀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기호 2번 주소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 발언을 해주시고요. 발언이 끝나고 10분 정도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 수련을 통한 개원 면허제 및 면허 갱신제 관련 토론입니다. 정부는 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무 수련을 통한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만약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정부는 개원 면허제와 함께 면허 갱신제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갱신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후보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면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하지 않고 바로 제가 공중보건을 갔어요. 공중을 봤는데 제가 배치된 데가 모자보건센터였습니다. 그 모자보건센터 배치를 받고 갔더니 이제 황당한 게 제가 이제 의사니까 모든 걸 다 알 줄 다 아는 거로 이제 착각들 하더라고요. 뭐 갔더니 이제 모자보건센터가 그때 새로 지어져서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우리 겸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놈이 이게 맞는 나라냐 이게. 의과대학 졸업하고 아직 인턴도 안 하고 온 사람을 그 군 지역의 모자보건 지역센터의 소장으로 발령을 하고 그 군 지역에 있는 산모들의 건강관리 및 출산을 저한테 이제 맡으라는 건데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제가 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아마 6주간 정도의 이제 그 교육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때는 3주인가 4주 교육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결국은 이제 개원 면허제라는 것이 의사 한 명에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그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또 자질을 갖췄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문제 제기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현재 문제 제기는 굉장히 발상 자체가 오만하고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은 점점 많이 늘어나서 현재 이미 대한민국의 1인당 그 의료비가 국민 GDP 대비 9.6% 정도가 돼서 이미 유럽에 육박한 상태에서 의사들의 개원을 제한함으로써 그 국민건강 의료비들을 좀 줄여보자는 이런 발상이 생겼다는 게 일단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고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개원 면허제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다른 의사의 제도, 한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진료권을 준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가 짚지를 못하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과대학만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개원의사로서 독자적인 의사로서의 진료하는 것이 우리 임상의사들은 잘 알지만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선점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점들은 우리 의료계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되지, 정부의 의료비를 줄여보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될, 왜 한방사들에게 개원 면허를 독자적인 개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면허갱신제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료계가 주장했었던 의사들의 자율징계권과 더불어서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를 우리 의사들한테 맡겨달라고 그럴 때는 정부가 거들떠보지 않다가 지금 이런 면허갱신제를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아주 괘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의사들이 이런 의사면허 제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발언에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또는 코멘트 하실 또 다른 후보님 계실까요? 예, 우리 박인수. 말씀하세요. 뭐 어차피 네. 박인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발언까지. 네. 일단 면허갱신 제도 이거를 사실 의협에서 의사단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국회에 2012년에 가기 전에 몇 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의사 면허 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국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 면허국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면허국을 만든 이 굉장히 그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자기네가 완전히 컨트롤하겠다. 이게 분명히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20년 전부터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의사 면허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있는 복지부에 정부에 소속하지 않는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소비자단체도 들어가고 의사, 변호사, 일반인들 다 들어가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텍사스 메디컬 라이선스를 지금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회비를 내야 되고 두 번째가 연수 강좌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의료 법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가 법적으로 아무데나 심한 병을 앓는다거나 마약을 한다거나 뭐 환자들 소송을 당했다거나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지만 면허를 줍니다. 시험 보는 거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의사 단체들도 또 모일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회비를 다 내고 의사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절대 이거를 용납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런 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항상 주장하고 거기가 그 자율징계권도 다 가진 단체죠.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거 꼭 만들어야 되고 개원 면허 제도도 이것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는 없거든요. 이것도 이제 의사들을 옥죄겠다. 그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10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에서 별로 못 배우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저희 그 환자를 보는 거는 반대인데 그럼 대학 교육부터 다른 나라처럼 3학년, 4학년 실습 강의를 그러니까 실습을 굉장히 충실히 해서 졸업하고도 나가서 환자를 볼 수 있게 가르치던가 지금같이 이렇게 실습이 부실하고 해서 나가서는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 실습도 지금 학생을 2,000명 아니라 1,000명을 늘려도 갑자기 실습이 그렇게 충실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실습에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은 제대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개원 면허제는 반대고 그러나
학생들을 좀 잘 가리켜서 내보내야 된다. 학생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 또 지금같이 부실한 인턴을 2년씩 하는 거는 반대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운영 후보님도 하신 말씀 있으시죠? 예. 그 2분으로 좀 예, 약식 좀 짧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개업 매너제 관련해서는 그 나와 있는 그 정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른바 빅5의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인턴을 2년 하는 것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의심되는 내용이 하나 있고 사실상 지금 전공의 수련은 3년 더하기 펠로를 외과 계열은 3년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싸게 해가 부려먹는 건데 그런 의도가 조금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면허 허가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바로 졸업한 의사가 다양한 1차 의료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상의 면허 허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 성형에 뛰어드는 이런 부분 문제가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 자신은 충분히 못 느낀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의협에서 내부 토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든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소 후보님께서 이제 개원 면허가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좀 자발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지 타회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그 박 후보님께서는 의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어떤 면허국 신설을 좀 찬성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정 후보님도 다른 나라에서도 뭐 개원 면허제 이미 좀 하고 있으니 우리도 우리나라에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개원 면허와 면허갱신의 핵심은 개원을 어렵게 해서 개원의 허들을 높이고 어떤 퇴출을 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다시 말해서 개원일을 조금 줄이겠다. 사실 이런 내막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잉여의 그 개원가로 진입하지 못하는 의사 회원들이 싼값에 봉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거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인숙 후보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의견만 주십시오.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큰 병원에서 그 전공의를 싼 인력으로 쓰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가지고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안 할지 뭐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의 위주로 병원이 돼야 되겠 예. 필수 의료 살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가거든요. 인턴 레지던트 흉부외과 가서 5년 동안 노예같이 그냥 일하고 박봉에 시달리고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흉부외과 끝나고 다 딴 데로 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뽑을 필요도 없고 전문의를 많이 키우면은 또 그거 같은 맥락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소 후보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개원 면허제라든지 면허갱신의 생각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다 동일한 생각들을 다르게 얘기한 건데 방법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개원 면허자 면허갱신제를 밀어붙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시는 면허 독립국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의사들이 힘을 가져야지만 이런 걸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박윤숙 의원님이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의사면허국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뭐라 그럴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시민단체라든지 뭐 소비자단체 실제로 이런 분들이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사면허 관리를 위한 독립국이 가능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시민단체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단체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 구성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제가 2년에 한 번씩 면허가 날라오거든요. 돈만 내면은 나 CME도 받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구성원을 보면은 뭐 시민단체 그러면은 뭐 경기 일으키는 저도 굉장히 싫어요.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 넣게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굉장히 구성원이 다양해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도 있고 뭐 가정주부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수십 년 된 역사를 가진
그런 조직인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역사를 가진 적이 없잖아요. 저 그래서 조금 이제 시민단체라니까 토론이 다른 데로 갔는데 아마 그런 또 의미는 이제 아닙니다. 그런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그런 전문성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면허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게 맞냐 이제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한 3분의 2가 의사고 아, 국가의사도 있고 물론 의사가 다 들어가죠. 그렇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욕을 먹는 게 그러니까 너무나 국민하고 괴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짧은 민주화의 역사에서 시민단체의 그 롤이 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데비에이트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진정한 의미로 그러니까 전문성이 아닌 지금도 의사 정원은 왜 의사가 정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국민이 의사들이 왜 니네끼리 모여서 의사 정원을 하냐 딴 나라에서는 의사는 빠지고 의사 정원을 논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좀 예, 커뮤니케이션은 알겠습니다.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1분만 듭니다. 말씀. 1분만 해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우리 의사들이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의사들이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의사들이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이 말하려면 듣지라. 우리 의사들이 국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언론인데 언론은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일어나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모여서 의사들이 으쌰으쌰 하니까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게 이게 팩트인 거지. 우리 의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우리 의사들이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의사들이 꼭 알고 국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면허제나 면허갱신자가 1차 의료 입장에서 보면 자칫 1차 의료 죽이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우리 또 인의협에 계시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의료개혁에서 가장 핵심이 협력제에 기반한 주치의제를 해야 한다. 거기에 기초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이제 공직 의사들은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부산백병원에 있는 선생님은 하니까 병원의 재무제표를 다 받아가 검토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급 노조를 하나 만들면 그거를 가지고 병원협회와 협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어차피 의사들은 각 지역마다 직능마다 다양하다. 그러면 그것을 그 차이를 같이 두고 구별하고 모으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개원이들은 주치제도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 봉지의사님들은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사안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요. 우리 두 번째 사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 많이 좀 듣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 필수 의사제 관련 토론입니다. 정부는 이거는 우리 박인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으로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만약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후보님이 생각하는 지역의료 위기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중앙 정치나 지방자치 정치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저는 지역 필수 의사제 이거는 일본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묶어둘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제가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전국의 병원에 100개를 다 봤습니다. 대학병원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 다 봤는데 결론은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모든 의대가 40개고 대학병원이 어떤 대학은 8개에서부터 2개에서부터 8개까지 이렇게 대학병원이 많은데 그 많은 대학병원에 모든 서브스페셜티가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가고 여기 가면 NS가 없고 여기 가면 CS가 없고 여기 가면 소아과가 없고 여기는 누가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허구의 정치인이 만든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 특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예, 우리 주 후보님, 예. 우선 사실관계를 따지고 봐야 되는 게요. 지역인재 전용 확대 및 지역 필수 의사제가 논의되게 된 배경은 모든 의사들과 모든 대형병원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에 부족하다는 이제 국민들의 그러한 불평에서 시작된 건데, 그럼 과연 대한민국이 외국에 비해 세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좋아하는 OECD국에 비해서 도시 지역 간에 실제로 의사수 부족이나 의료기관 부족 결핍 현상이 이게 팩트가부터 짚고 넘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던 통계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도시와 지방 간에 의료격차가 적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다들 알지만 1평방킬로미터당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그래서 OECD 대비로 1평방킬로미터당 의사와 의료기관 수들이 외국에 비해서 많은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 우선은 현재 정부가 말하는 지역인재 전용 확대 및 지역 필수에 관련돼 있는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인 실제로 도시와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은 아이부터 다시 짚어봐야 되고요. 1997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제도 중에서 의료보험 지역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도에 있는 환자가 그 특정 도 내에서 진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어떤 서류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서울로 올라가는 환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은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지역에 의사 뽑아놓고 지역에 병원 만들어 놔봐야 안 가요. 우리 의사들에서 그랬잖아요. 필요한 거는 지역 의사제가 아니고 지역 환자제다. 이러한 근본적으로 지역의 의사가 가지 않고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클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하고, 이런 지역 의사제니 그다음에 지역 필수 의사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로 정치적인 얘기인 거고, 이런 거는 정치권에서 반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 후보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예. 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환자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 가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도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지방에서 보면 심내혈관 질환의 인자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나 산모가 출산할 수 있는 것 조건 이런 것들을 보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자가 없이 이런 걸 한다면 별로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OECD 통계나 이런저런 통계를 많이 인용하고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지역의사제가 죄송합니다. 지역의사제가 지자체와 의사단체, 정부가 같이 인원을 추계하고 필요한 만큼 뽑고 남으면 더 이상 안 뽑고 이렇게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의 지역의사로 활동하는 의사의 만족도는 대체로 제법 높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설과 인력이 괜찮은 편이고, 또 지역의 의사들을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지역의 의사들 교육까지 담당해서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수 후보님은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한 과나 어떤 의사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충을 좀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주수 후보님께서는 OECD 대비해서 지역 의사에게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부족한 것은 환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지역권 얘기를 좀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정 후보님은 공공의료 강화, 그래서 공공의료에서
과감하게 재정이 좀 투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의사, 지역의료 쪽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지금 모든 정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공급자 요인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의사의 어떤 문제. 하지만은 실제로 수요자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수요자가 값이 싸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마구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하죠. 왜냐면은 표 떨어질까봐. 당연히 지금 지역 환자들 문제되는 게 바로 KTX 타고 SRT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제어가 없습니다. 이런 수요자 요인의 의료비 증가 또는 의료량의 증가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는 것이 어떤 지역 의료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후보님 계실까요? 예, 우리 주 후보님 먼저 손 드셔서 1분 내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 사회자 윤용선 사회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2003년도인데 그 제가 당시 공보의사 할 때 소시모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소시모랑 그래도 대응사업에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캠페인을 하자. 동네 의원에서 진료 가능한 자는 동네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자는 지역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꼭 대학병원에 가라는 자들만 대학병원을 가자라는 캠페인을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소시모 대표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소비자의 권리를 거행하는 단체인데 왜 우리가 소비자의 권리를 우리가 막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 내지는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 개몽하고 의사들이랑 같이 손잡고 계도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그리고 의료 문화를 고쳐야 되는 게 우선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모두 떠맡겨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만 일으키게 하고 의사 환자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의료 문화를 고치는 게 우선입니다. 예, 우리 박인숙 의원님 아까 손 드셨어요. 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다 서울에 옵니다. 제가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지역 정치인들 자기 친인척들 맨날 부탁하거든요. 절대로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제 대표이지만 이 때문에 저는 1차 의료 지역에서 할 때 1차 의료 잘해야 되고 이송 시스템 뭐 정말 시골이면 택시 오고 계약을 하든가 이송 시스템 잘해줘야 되고 또 이 모든 게 표입니다. 정치인의 표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의 홍천에 아기 날 데 없다고 난리를 하니까 홍천에 그 신문 기사도 났잖아요. 16억 들여서 아기 날 수 있는 해나니까는 6개월 동안 6명 낳고 이 같은 시간에 200명이 딴 데 가서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 닫았고 16억 투자해가지고 15억 다시 물어내고 나왔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송 시스템을 잘해주고 1차 의료를 잘해주는 게 답입니다. 정치인은 표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예, 우리 정 후보님 말씀 있으실까요? 예, 1분 내로 의료 좀 문화를 부탁드립니다. 고치자는 주소 후보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이래저래 뭐 일을 하려고 정치인들이나 뭐 만나보면 의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너무 천박해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의 역할 또 의사협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나 뭐 정치인들을 추동해서라도 의료 문화를 고치는 것, 이 부분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것 함께 해 나가십시다. 예. 세 분 다 결국은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한 어떤 계몽과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회장님이 되시면 이 부분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떤 수요자에 의한 어떤 의료비 증가, 의료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꼭 짚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 토론입니다. 이 토론은 우리 정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필수 의료 인력들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 필수 의료 패키지에도 그 사안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의료사고 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수 의료 위기의 주요한 대책들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수련 과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여, 전부든 일부든요. 그다음 정부의 대규모 투자 및 수가 개선,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들이 단기 처방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주치의제를 실시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의료 생태계를 건강하게 개선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안이 그나마 개선하려는 노력 정도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들의 바람보다 못한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제보험 가입이 아니라 국가 재원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다만 환자단체 등의 반발도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정이 늘어나고 의사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도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의사 집단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한 발씩 더 나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의사 집단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도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봉사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후보님, 예, 우리 주 후보님, 예, 우선 2분 동안 부탁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제목이라는 것은 이 제목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을 비춰봤을 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해를 비칠 수 있냐면은 의사는 가해자고 환자는 피해자다. 그래서 의사한테 뭔가 체벌을 해야 되는데 의사니까 특별히 봐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를 가치중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의사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에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러한 그 의료 분쟁 내지는 이러한 그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생길 수밖에 없는 악결과에 대한 우리 의사들의 대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의, 중과실을 제외한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민사배상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 말하는 필수 의료 급여 진료에 한해서는 공단이 배상하는 게 맞다. 왜? 우리는 민간 의료기관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 강제 지정되는 하에서 정부의 공공의료를 할 수 없이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OECD 제국처럼 경과실에 대한 민사배상의 주체는 국가나 공단이 되어야 됐다는 게 우리가 주장이 타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반론을 피는 것이 그래서 의료수가에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주장했던 게 뭐냐. 위험수당 우리가 갖고 가지 않을 테니까 다 니들이 갖고 있다가 의료사고 생기면 니들이 줘라. 이런 주장에 대해 답변을 못해요. 이게 우리의 원칙이라는 거고 지금 우리 정원영 후보가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이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게 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의사들이 진료실 밖에서 아무리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진료실 내에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립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현재처럼 3시간 대기 3분 진료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강리담회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제도 내에서는 절대로 진료실 내에서 환자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득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국민의 신뢰를 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가능한 진료가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예. 자, 우리 박 후보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이번에 그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면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의료 시작한 이래로 있는 거를 다 꺼내가지고 하나씩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충분하게 우리하고 논의를 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막 베베 꼬고 해준다는지 안 해준다는 건지 누가 돈을 내는지 돈은 있는지 이게 다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한다면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너무 이게 면피하려고 말을 말장난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굉장히 많이 소송이 되잖아요. 미국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사람은 없어요. 병원과 그러니까 말프랙티스 인슈런스 든 거하고 병원에서 내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재판받느라 고생을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평생을 망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형사 시스템이 너무 의사는 기득권, 환자는 약자, 환자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한 푼도 안 주냐, 너는 돈이 많으니까 줘. 이런 감성이 너무 도미네이터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려면 정말 더 끝까지 해서 잘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누더덕이 같이 조각보 같이 이걸 가지고 합의를 하라?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필수 의료를 떠나는 의사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수가와 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고 왜곡돼 있죠. 환자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지 뭐 특례를 해준다라든가. 그래서 어떤 그 말이 패키지지 뭐 결국은 그냥 누더기 법안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분 없으시죠? 바로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뭐 이 부분은 뭐 다 생각이 다 같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요. 우리 주소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불제도 개편 관련해서입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수가 체계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 묶음 지불제, 총액 계약제 등의 지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불제도 개편안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지 밝혀주시고요. 후보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지불제도는 과연 무엇일지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말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묶음 지불제, 총액 계약제 등의 지불제도 개편안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고요. 우선은 이런 논의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행위별 수가, 개개의 수가가 과연 외국의 기준에 비해서 적으냐 많으냐 적정이냐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행위별 수가제 하나하나 행위가 외국의 진료비에 대해서 높아서 의료비가 상승한 게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를 많이 떨어뜨려놔서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의 문턱을 낮춰놓은 정부의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게 말씀드려서 이런 각각의 지불제도를 논의하기 이전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수가 이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사와 정부나 공단 간에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맺어질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위별 수가제도 좋고 뭐 가치 기반 지불제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이런 지불제도에 대해서 의사와 정부, 의사와 공단이 동등한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느냐. 동등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런 걸 다 테이블에 놓아도 되는데 현재는 말이 계약제인 거지. 공단이 시키면 시키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계약제들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사들도 올가매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런 개별 사안을 갖고 저희가 정부랑 다퉈서는 맨날 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세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개별 제도들을 의사들한테 던져놓고 강제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를 하고 단체 계약제로 우리가 관철해야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세가 아니라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게 의사들 전체 의견이 돼야 된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미래의료 포럼이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의사협회 회장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전반적인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전반적 의료제도의 문제점들을 의사들이 주체가 돼서 의사들이 선도해서 개선해 나가자. 그런 이유로 의협회장이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불제도는 그래서 지불제도 무엇이 우리 의사들한테 적합하다. 이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 지불제도가 어떤 것이 옳은데 그 옳은 지불제도를 우리 의사들이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되느냐. 이 논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하실 다른 후보님 계실까요? 우리 정훈 후보님이 예. 주수 후보님 요양기관 강령지정제 폐지 말씀을 몇 차례 들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고, 저는 사실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비판하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보장성을 더 확대하고 국가의 투자를 늘려서 공공의료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하는 좋은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이런 나오시면 좀 알고 싶고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박윤수 의원님, 예. 네, 저는 당연 지정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너무나 또 소모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의 근본의 뿌리를 흔드는 거라 논의를 저는 안 하겠고요. 저는 그 무슨 지불 제도가 좋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거는 저 주 후보 말씀대로 그거보다는 저는 전체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지금 20% 보조 어느 정부도 지킨 적이 없어요. 20% 근처에 간 적도 없어요. 13%, 14%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라에서 이거를부터 지켜야 되고 보험료도 전부 이거 결국 퍼퓰리즘이죠. 안 올리죠. 보험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맨날 그 좋아하는 OECD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지거든요. 보험료 퍼센트가 우리나라 8%까지도 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 통제도 안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표와 연결이 돼 있고 과잉 의료 소비 마찬가지고 또 문케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를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필수 커버는 안 늘어나고 비필수. 그러니까는 결국 머리수죠. 이 100만 명을 기분 좋게 할 거냐, 정말 아픈 10만 명, 10,000명을 기분 좋게 할 거냐, 표가 어디가 많으냐, 이렇게 한 게 결국 문케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게 또 그런 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수 의료의 커버를 높이고, 비필수 의료 그런 거를 조금 줄이고, 퍼퓰리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합의라고는 저는 정말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 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준 거를 뺏어야 되니까. 그런 거 없이는 이거 개혁이 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주 의원님 뭐, 아니, 추가적인 아까 말씀- 저기 그 예. 박윤수 의원님 말씀하신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현재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그 이해가 안 되세요. 소모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논란 자체가.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 논의를 하지 마이크 않겠습니다. 네. 당연 지정태는 지금 당연히 지정되고 있고 지금 너무나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블랙홀처럼 우리가 여기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공공의료 우리가 저 공공의료인지 아니 우리가 사실 다 공공의료잖아요. 근데 어느까지 우리가 이걸 무너뜨릴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어차피 공공재는 아니지만 이거는 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반론이 되나요, 제가? 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기관이 5.7%예요. 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전보다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에 공공의료의 비례도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로 인해서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맡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5.7%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더 의료지를 갖고 있는 이유가 민간 의료기관들을 정부가 요양기관 강제로 묶어서 정부의 뭐 이런 말씀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노예화, 쉽게 말해서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의료 제도화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사들과 국민들과의 갈등에 다 그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요양기관 강제정제 제도에 대해서 의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박인수 후보님께서 소모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다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혹시 또 반론 있으십니까? 아니 결론을 내려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소모적이 되는 거지 이거 절대로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8%라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 말 자체도 저도 국회에서도 맨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산병원이 공공의료냐 아니냐 물론 거긴 공공의료병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게 당연지정제 플러스 수가를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뭐 남원의료원 이런 데만 공공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병원, 그러니까 저 빅5 이런 데도 다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만 하고 있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정은영 생각합니다. 의원, 그 의원님, 우리 다 공공의료 하고 있습니까? 의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공공기관입니까? 공공의료 기관하고 근데 아산병원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후보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선택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주 후보님께서는 의사와 정부가 동등한 관계를 먼저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양기관 당연제를 철폐하자. 어떤 지불제도 개편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 정운용 후보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지불제도 개편 이전에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사안들이 먼저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인숙 의원님께서는 전체 파이가 더 커져야 된다. 결국 재정의 문제다. 재정이 부족하니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정부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더 이상 하신 말씀 없을 것 같아서 요 사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사안입니다. 혼합진료 금지 및 실손보험 개선 관련 토론입니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통제를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 나와 있죠.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좀 밝혀주시고요. 또한 실손보험을 이용한 국민들의 과다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손보험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손보험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후보님의 의견과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예, 박인수 후보님. 네. 예. 이 정부가 또 이상한 말을 꺼내가지고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 혼합진료 이거 금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스페셜티마다 다 이게 다 있는데 내시경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수면 내시경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다솔람은 그러니까 내시경 자체는 되는데 미다솔람은 이제 비보험이기 때문에 전부 깬 채로 해야 되거나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눈 백내장 수술도 이제 자기 맘대로 렌즈를 넣을 수도 없고 뭐 도수치료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이런 거 도대체 왜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국민을 괴롭히려고 돈을 아끼려고 아니면 보험회사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그 거대한 보험회사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이득을 보냐. 국민은 아니고 국민은 아니고 보험회사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국민은 정말로 괴롭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악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 또 다른 후보님, 우리 정운용 후보님, 예. 혼합진료 금지한다는 것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내시경을 근거로 하게 되면 수면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당연히 그것이 비급여가 아니고 급여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급여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급여화로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혼합진료를 금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혼합진료가 실제로 금지되고 그러면 의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충분히 보상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혼합진료 금지가 지금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겠죠. 혼합진료 금지가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정부가 마련해 준다는 뜻이니까요. 예. 우리 주소 후보님, 예. 우선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의사들이 누구보다도 소위 말하는 생내장 수술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보험 적용이 비중지역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서 코너피는 수술하고 그거를 이제 보험 청구하고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걸 일단 먼저 밝혀드리고요. 두 번째, 이 처음에 실손보험이 도입될 당시에 의료계에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환자와 공급자 양측에게 도덕성 해이를 불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잘못된 제도들을 초반부터 손을 보고 가자고 우리들이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팔았느냐. 이거 하면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서 당신들 병원 가는데 돈 하나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손보험이 커진 거거든요, 이게. 그럼 지금 실손보험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기에 앞서서 그럼 그 당시 실손보험이 도입될 당시에 실손보험을 설계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실손보험이 설계된 거를 아마 재경부나 기재부일 텐데 거기서 법안으로 만들었을 때 당시에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그 당시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의사들이 반대했던 거에, 당시에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는 말도 없이 의사들의 부도덕성도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되는 거고, 현재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실손보험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급여권, 보험, 건강보험 재정들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정부의 생각은 어쨌든 간에 비급여 시장을 죽여서 우리 전체 국민의 의료비를 줄여보겠다는 건데, 대한민국에는 시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시장은 없어졌어요, 이미. 왜? 급여만 갖고 하는 시장은 이미 없어졌어요. 급여만 갖고 의료기관 유지가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혼합진료라는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하는 시장이 있고, 완전히 비급여만 하는 시장이 있어요. 뭐 일부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한 건도 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시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부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비급여 시장이 커지니까 의사들이 급여 시장에서 비급여 시장으로 이탈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수의료가 죽는다. 그래서 비급여 시장을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또는 비급여 시장을 줄여서 비급여 시장에 있는 의사들을 필수의료 시장, 급여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자 발상을 생긴 게 이건데, 말이 그렇지. 뭐 혼합진료 떠나서 필요한 비급여 시장을 정부가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거는 급여 진료만으로 필수의료라는 의료기관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나서 이 비급여 시장을 죽이든지 혼합진료의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은 정당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반박을 해야지 이런 지역적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또 뭐 토론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리 정 의원님. 예. 그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에 보면 노수 치료, 백내장 수술 이렇게 콕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손보험이 이렇게 이제 점점 커져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실손보험의 손해가 심각하니까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지만 건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 후보님은 혼합진료 당연히 금지를 하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우리 정 후보님은 반대는 하는데 필요한 비급여를 먼저 급여화를 한 후에 어떤 혼합진료 금지를 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후보님은 실손보험 자체 디자인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급여만으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논의될 사안이다 해서 다 반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자, 그리고 우리 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 질문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가 5분 이어가고 5개를 준비를 했는데 두 분이 안 오셔가지고 1인당 2개씩 하려다 보니까 저희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 2011년도와 2021년 사이 10년 동안이죠. 국민 1인당 의료비가 OECD 평균은 50.1%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 동안에 107.9%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의사 수는 OECD 평균은 15.6%가 증가했고요. 우리나라는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의사의 증가율과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의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 상관계수값이 0.71,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왔죠. 그리고 의사 수가 10년 동안 30% 이상 증가한 국가가 11개가 있었는데 그들의 의료비 상승률 평균이 90%입니다. 그리고 30% 미만으로 증가한 28개 국가의 의료비 상승률 평균해 보니 59%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 증가한다. 이게 OECD 통계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가 주장을 하니 복지부 박민수 차관께서는 그거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와 관계됐다. 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막 의료량을 의도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어떤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직업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료비 증가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공단 현재의 공보험에서 이걸 커버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공보험이 재정이 고갈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제2의 보험, 민간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의 단계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그 의료비가 느는 이유는 의사들의 윤리가 낮기 때문이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복지부 주장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이번에 의대 증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의료비가 많이 증가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자칫 우리 건강보험이 재정이 고갈이 돼서 결국 제2의 민간보험 같은 새로운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것이 결국 의료 민영화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의대 증원이 의료 민영화랑 이완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저도 이제 뭐 주장으로서는 하는데요. 의료 민영화를 위한 그 시작은 사실상 삼성이 98년도인가 경제보고서에서 내놨었죠. 그리고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그때는 보충형에다가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사실상 내놓은 거죠. 의료 민영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완성되면 개원이들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고요. 의사수와 의료비의 증가 부분은 좀 이렇게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을 거고, 그 나라 의료 문화도 관련되어 있을 거고 의료 체계도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늘어나면 그 의사들이 준공무원인 나라들은 동료가 늘어나고 내일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반기죠. 그리고 우리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는 젊은 전공의들이 경쟁자가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어난다고 하니까 견디기 힘들죠. 아마도 일부는 바로 졸업하고 바로 미용 성형에 들어가서 좀 그게 일시적으로 달콤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스스로 고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원이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진료실 지키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의대를 정원시키는 게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 적어도 빅5 병원들의 요구를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 같다는 인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대 증원을 반대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의사를 더 늘려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그것을 공공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하고는 다릅니다. 예. 자, 우리 혹시 뭐 다른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네. 예, 박인수 후보님. 저는 그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 민영화로 간다.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너무 비약 아닌가.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너무 악마화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렇게 좀 컨클루전을 좀 점핑하는 거 아닐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게 제가 여기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제가 의사 수가 늘면은 의료비가 증가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증거를 찾으려고 했더니 증거가 있더라고요. 10,000명 의사가 1명이 더 늘면은 22%가 증가한 데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거 왜느냐? 저는 그러니까 의사가 수요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공학이니 모든 사이언스가 빨리 발전하면서 의사들은 수요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이뻐지고 싶고, 더 튼튼해지고 싶고, 더 뭐 잘하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를 만들어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의료도 자꾸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거를 전부 활용하려면 의사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결국 의료비가 많아지면 국민 건보도 많이 나가지만 개인 것도 많이 나가고 사보험도 많이 나가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하고는 조금 그 공급 유인 수요가 직업윤리와 관계된다라는 박미수 차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직업윤리 때문에 이거 의료비 많아진다. 예,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결국 직업윤리 아니냐. 뭐 이런 비윤리적인 거 아니죠, 사람들의 예.
말도 안 정 되는. 후보님 정 후보님 금방 아니요. 예, 우리 주 후보님 예. 박민수 이 바쁜 시간에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 높여갈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회원들한테 한번 이거는 회원들한테 좀 고민할 부분들을 제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고민할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의사들이 많은 회원들이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독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윤수 후보님이랑 이제 의견이 같았는데, 의료 민영화는 아니고, 그러면 공공의료는 선인가요? 지금 어떤 시점부터 의료 민영화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의료계에 있는 이런 컨센서스가 저는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의료 민영화가 그러면 아니면은, 그러면 의료 민영화의 거꾸로는 의료 공공화인데, 그럼 의료 공공화는 게 선인가요? 이 고민들 분명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의료 민영화는 뭐냐?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의학적 판단이 훼손되는 현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강제지정제를 깨서 현재 단일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쟁하는 민간 의료보험이 많이 생기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게 민간 의료 민영화라는 겁니다. 아까 지금 우리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재벌들이 의료 민영화가 되면 재벌들이 의사들을 구속해서 의사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점 중에 가장 나쁜 독점이 국가 독점이에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나 국가 독점의 최고가 공산주의 국가인 거고, 현재 대한민국 국가 독점의 의료 체제 하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민간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이 훼손되고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진료라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깨는 게 의료 민영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의료 민영화는 악이라는 것이 잘못된 이런 어떤 이념 내지는 잘못된 이 얘기들에 의사들이 속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제가 문제를 던집니다. 예, 사실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우리 정 후보님 예. 예, 제가 좀 이념적으로 잡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사회주의 소련에서부터 좀 배워서 적용한 게 많지만은 영국은 아주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료제도는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아니고 자본주의 의료제도입니다. 한국에서 공공의료를 제가 강조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는데요. 공공의료기관의 숫자나 기본 베드 수는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은 국가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지렛대입니다. 또 의사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핵심 지렛대가 이쑤시개만큼 작아졌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는 이 핵심 지렛대를 최소한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한국에서 의료에서 의사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돈을 잘 버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사 월급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벌어도 됩니다. 자기 역할 잘하면 됩니다. 저는 좌파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 지렛대가 부실하거나 약해지면 돈 버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심해지면 돈 버는데 힘들어집니다. 예, 우리 주 의장님 예.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요양기관 강제정제를 깨는 거예요. 정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하에서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내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입증된 게 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이전보다 의료보험이 도입돼서 전국민 건강보험 단일화가 된 이유가 공공의료에 대한 비율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하에서 얼마든지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징발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돈 내서 정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겠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2000년도에 있었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의 합헌으로 나오면서 소수견 나온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한 목적에 타당하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가 합헌이지만 의사들이 주장하는 위헌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이후로
요양기관 강제, 아니, 그 공공의료의 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게 2000년에 나왔었던 위헌 소송의 결론입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왜 안 하느냐? 정부가 돈 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민간이 만들어 놓으면 지들 갖다 쓰면 되는데. 거꾸로인 겁니다. 요양기관 강제 지정 제도가 깨지면은 정부가 정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열악한 그 국민들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 내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게. 요양기관 강제가 깨지게 되면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공공을 강화하게 되는 거고 민간은 민간대로 발전해서 어떻게 되면 공공과 민간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제도입니다. 예,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혹시 정 후보님 여기에 대한 반론 없으십니까? 예. 사실 요양기관 당연 지정자로 쉽게 말해서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그 민간 의료기관들을 공공화시키는 어떤 그런 걸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공의료 기관이 경영도 잘하고 환자도 잘 보고 민간의료 기관처럼 어떤 환자들을 좀 더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잘해준다 그러면 그래서 적자가 잘 안 나면 뭐 그 당연히 그 기관들에서 지역에서 많이 만들지 않을까요? 근데 워낙에 뭐 일도 안 하고 수익도 안 나고 효율도 안 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만드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렇게 보이시지만 해방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들은 공공의료기관이었습니다. 해방 전에. 해방 전부터 해방 직후나 60년대까지는 공공의료기관들이 의사들도 가장 우수했고 인력도 가장 많았고 시설도 제일 좋았죠.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정의 자체가 모호합니다. 보험제도 부분이냐, 설립 주체 부분이냐, 또는 지금 우리나라 특유의 당연 지정제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히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옳다 그르다의 판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의사 수가 늘어나면은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전이 물론 공급자 유인의 수요도 있겠지만 만약에 의사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접근성은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지금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더 좋아지겠죠. 당연히 의료 행위량은 더 늘어날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과 같은 필수 의료 패키지와 정원이 증가가 되면 결국은 그 또 개원가는 1차 의료는 굉장히 몰락하고 어떤 병원 중심의 진료가 더 성행할 거다. 즉 대형 병원 쏠림이 더욱 더 가속화될 거다. 같은 질환에도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어떤 예측들이 있어서 아마 의사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토론도 뭐 더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들 공통 질문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충 어떤 의견이 있을지는 뭐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과연 의대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그 2,000명 증원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후보님이 생각하는 적정 의사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는지요?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정 후보님한테 먼저 여쭐까요? 예. 2분입니까? 예. 2분입니까? 3분입니다. 3분입니까? 예.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일관되게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죠. 2,000명인데 만약에 공공적인 의대 정원 100명하고 2,000명하고 바꿀래 하면 당연히 저는 100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학생 때 뭐 의료봉사하면서 만났던 전공의들아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친구의 자식들 중에 전공이거나 의대생인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쉽사리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어쨌든 이게 투쟁이 잘 됐든 잘못되었든 투쟁의 결과는 얻는 것도 있을 거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옛말에 옥석 구분이라고 해서 옥과 돌이 함께 타는 이런 꼴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회장이 되겠다고 나와 있는 우리가 아니고 이 전공의들이 앞으로 이끌어 갈 거란 말이죠. 한국 의료를. 우리는 이미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 어떤 교훈을 얻게 될 거고 또 앞으로 의사로서 또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이 걱정도 되고 또 덜 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수 후보님. 절대 반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까 뭐 의사가 많아지면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데 지금보다 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하루에 두세 군데 그것도 그냥 전문의를 하루에 몇 명이라도 무제한으로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아예 병원에서 사는 것뿐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껏 수명인이 모든 헬스케어 인덱스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이런 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인덱스한 거를 하면은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전부 1, 2, 3, 4등 안에 항상 들어요. 타이완, 싱가포르, 일본, 우리나라 이 네 나라가 항상 왔다 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등이나 2등이나 3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더 좋게 하겠다는 건지. 예?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라 필수 의사가 다 딴 데로 가 있고 지방에 있을 사람들이 다 서울에 와 있고 이런 거지. 의사의 분포와 전문가의 분포, 그러니까 전공별 분포, 지역별 분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의사의 절대수는 절대 모자라지 않는다. 또 OECD 국가도 잘 좋아하지만 의사 수가 증가하는 슬로프, 증가하는 속도가 1등이에요. 의사 수가 이렇게 빨리 느는데 인구는 이제 한 2, 3년 후부터는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데 이게 계산을 해도 도대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아과에서 저는 또 언론에 굉장히 여기 언론인도 많이 계시지만 주요 언론들에서 응급실 뺑뺑이, 오픈런 이게 뭐 마치 뭐 매일매일 뭐 밥 먹듯이 일어나는 처럼 하는데 그거 정말로 왜곡된 언론에서 잘못되는 거로 고쳐져야 되는데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봤지만 정말 좁은 에리어에 좁은 지역에 응급실 그것도 국가에서 막 돈을 대줘가지고 막 좋게 해준 응급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응급실을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빽빽하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으니까 다 분산돼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이 사람이 없고 저기 가면 저 사람이 없고 이 병원은 3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해. 여기 이틀에 한 번씩 당직을 해. 피곤하면은 그 사람이 관두고 또 그러니까 그 응급실은 또 망하고 응급실은 잘 차려놨는데 환자가 없어요. 그런 응급실도 많은데 꼭 언론에서는 막 바닥에 누워있고 이상한 것만 보여주면서 언론을 왜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픈런도 그래요. 소아과가 지금 소아과 의사 수가 모자란되지만 결국은 큐뮬러티브 넘버는 증가하고 있고 아이 수가 줄기 때문에 아이 수 나누기 소아과 의사를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적거든요. 거의 뭐 100배로 떨어지고 있어요. 소아과 의사가 절대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아과 의사들이 소아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소아과 의사를 늘릴 수는 없는 거고 또 지역 신문에서 뭐 노모를 모시고 7시간을 운전을 해서 서울에만 와야 된다. 왜냐? 당뇨와 디스크를 치료할 사람이 지방에 없어서 서울로 온다. 이게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이렇게 언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늘면은 건보 재정이 파탄 나는 거는 불보지 뻔하고 우리 건보보험료 폭탄을 맞을 거다. 이공계 망하는 거는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한 10가지를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증가 필요가 없고 절대 막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 후보님.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대 정원의 의대 정원을 1000명을 받아줄 수 있느냐, 500명 받아줄 수 있느냐, 이거는 타협과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우리 의사들과 정부가 동일한 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몰락하고 있다. 차이는 우리 의사들은 내부에서 바라볼 때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급속도로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여기까지 인식을 같이 해요,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양측이 상의한 겁니다. 우리는 진단하기를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를 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다. 솔루션은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몰락되고 있는 이유는 의사수 부족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솔루션은 의대 정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없는 거고 합의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의사와 정부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지점에서 만나야 돼요. 제가 말하는 원점 재검토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이 붕괴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가 말하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장 먼저 제가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하신 분이 작년 10월 달인가 있었던 바른의료연구소 때 그 의사수 부족에 대한 심포지움 때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었지만 조병욱 원장이 하신 얘기. 대한민국의 의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 이게 이 모든 현재 현안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의사수가 왜 부족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그 데이터들이 있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요 얘기는 딱 하나 할게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에 대해서 이제 오픈런이 벌어지니까 소아청소가 의사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들을 하는데 수치로 봤을 때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15세 미만의 인구가 990만 명이고 2023년도에 15세 미만의 인구가 590만 명으로 400만 명이 주는데 반해서 2000년도에 소아청소년과 전문 숫자는 3,300명이고 2023년도에는 6,200명은 거의 2배로 뜁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계속 쏟아대니까 국민들이 세뇌되고 선동과 가짜뉴스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은 지 2주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해외 언론이랑 한 10몇 군데랑 인터뷰를 했는데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쉽게 인터뷰가 되는 이유가 이분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해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이 들고 이러는 건 딴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달 미국의 국빈방문 가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얘기했었던 대한민국이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와 싸워야 한다는 우리 의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절대 선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도덕심들이 없어서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일부 많은 국민들의 이런 잘못된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들이다. 이게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수치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년, 그 10년 사이에 인구당 소청과 전문의 수는 67.9% 증가했습니다. 2014년과 2022년 8년 정도 사이죠. 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무려 96.2%가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쿠시스에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게 현재 상황이죠.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상황들은 이제 질문들은 다 했습니다. 자, 우리 그 플로우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우리 주신구 회장님. 예. 네.
예, 맞죠. 제가 질문을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세 분한테 각자 이미 준비된 건 아니고요. 세 분한테 각자의 그 맞춤 질문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우리 정운용 후보님한테는 뭘 여쭤보고 싶냐면은 왜 지금 우리가 이제 의협의 의사 이제 회원들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왜 뭐 자꾸 정부에서 불법으로 뭐 파업을 하냐, 집단 행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노조라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만약 이제 회장이 되신다고 할 때, 회장이 되셨을 때 그러면 의사 노조를 만드실 생각은 있는지. 그게 이제 왜 보통 보시면은 간호사들도 그렇고 노조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내로남불식으로 자기들은 실컷 파업하고 의사들은 뭐 파업하면 너희들은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그 의사들도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회장이 되신다면 의사 노조를 만드시려고 하실 건지,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박인수 후보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사직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뭘 했냐면은 주로 해외 이주, 해외 USMLE 시험 많이 보시려고 준비하신다고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도 또 기사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박인수 후보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의사 생활도 하시고 실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존립 근거가 사실은 만약에 많은 우리 회원들이 해외로 가버린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회원들은 또 바라는 것은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저도 기회만 있으면 가고 싶다면은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회장이 되신다고 하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의료 체계가 많이 파괴된 그런 나라들, 뭐 공공의료를 많이 하시는 그런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들도 그렇고 안 좋은 데는 대부분 다 또 미국으로들 가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이 꼭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좀 닥쳐 있고요. 그래서 박인수 후보님께서 만약에 회장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 해외로 진출하는 거, 좋게 말해서 진출이고 엑소도스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거를 만약에 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추진하실 생각이 있는지, 요거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주소 후보님에게는 이게 다른 건 아니고 현재 이제 언론 홍보위원장을 맡고 비대위에서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회장이 되시면 비대위가 일단 이게 4월까지 4월 23일 총회까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대위를 만든 다음에 구성이 보통 다음번 차기 회장의 당선자에게 보통 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회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뭐 기밀이라면 기밀인데 당선자 중심으로 아마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의 비대위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만약에 회장이 되신다고 하면은 비대위의 그런 흐름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다른 전략적으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 후보님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답변은 2분 이내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 특별법이
어로 해서 전공의들 노동시간에 규제가 있는데요. 저는 외과를 수련했고, 오비 모임에서 술 먹고 나면 한다는 소리가 요즘 애들은 환자를 킵을 안 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거든요. 우리는 훨씬 노동시간이 길었는데 자기 환자가 안 좋으면 중환자실에 놔두고 집에 간 거 봤단 말이죠. 근데 전공의들 그렇게 안 삽니다. 근데 교수들은 물어보면 요즘에도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먹을 수는 먹고 저녁 한 끼는 먹는다.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의사 노동시간이 이렇게 해서는 계속 할 수 없고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건데요. 만들면 그 의사 노조들을 만들면 그 상급단체를 만들 거고 그래서 병원협회와 병원들과 협상을 상급단체로 살 거고 더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할지 민주노총으로 할지는 좀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보험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었는데 싸우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돈 내는 게 명수가 몇 명 안 되는데 돈 내는 게 너무 많았대요. 힘들었답니다. 그런 거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우리가 이제 얻을 정보들과 거기서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배워야 의사들이 좀 더 판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조의 대표들은 의협의 대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의원 구조도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우리 박인숙 후보님, 예,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좀 걱정되는 부분은 되는데요. 그 젊은이들이 제가 뭐 추진을 하고 가라 마라 하는 게 뭐 구멍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그 시대 정신이라든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보다 너무나 자기네 앞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 다 살았잖아요. 얘네들의 전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전혀 없고요. 뭐 도와줄 필요도 없고 지금 정말 그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다 하고 있고 사실 영국 같은 데가 많이 가거든요. 거기서 시컨 자기네들이 공짜로 시켜줬는데 이제 미국으로 해버리고 딴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자유경쟁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흉배과를 하고 싶다, 뭐 피부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시작하는 게 인턴 레지던트의 전공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때가 제일 크리티컬한 모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과를 몇 명을 뽑을까 이런 거를 완전히 병원에서의 수요에 맞춰서 뽑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흉배과 수술하는데 많은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니까 많이 뽑는데 얘네들이 다 나가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의 위주로 가면서 아마 그러니까 병협하고 의협에 이게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수요보다는 이 사람들의 롱텀 정말 나라에서 정말 브레인 서저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선천시 심장 수술하는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한지 롱텀 수요를 봐가지고 전공의를 뽑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은 좀 엑소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을 조금 젊은이들의 전망을 그 희망적으로 바꿔주는 게 그게 제가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 주소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분이죠? 2분입니다. 2분이에요. 현재 비대위가 결성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있기 전에 의장단과 우리 그 회장 후보군들이 미리 모여서 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진 컨센서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대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차기 회장이 당선이 누가 돼도 될 텐데 그럼 한 달 정도의 그 겹치는 기간이 생긴다. 그 한 달간의 겹치는 기간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가 당연히 그렇게 될 때는 차기 회장한테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대부분 동의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은 내일 3월 3일 여의도 집회원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번 회장 선거에 많은 분들이 투표하셔야 돼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셔서 이 회원들이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의사들이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현재 상황에서 두 가지 지표가 내일 집회와 투표율입니다. 여태까지 50% 정도 투표율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한 70% 투표율이 됐다. 그럼 정부가 손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회원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여의도 집회 많이 나야 된다. 투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득표로 당선되는 회장의 리더십을 확보해 주는 게 우리 앞으로 우리 의사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0초만 나갑니다. 예, 우리 좀 오래. 예, 아까 답변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 노조에서 제기했던 부분은 많은 부분이 틀렸습니다. 의사 당연히 파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입이 있고 하니까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투쟁 방식에 대해서 입을 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그런데 의사가 파업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은 누구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헌법적인 권리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혹시 또 플로어에서 지금 거의 시간이 좀 됐는데요. 플로어에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인석, 예, 우리 전 바른의료 연구소 소장님, 예, 간단하게 좀 질문. 예,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방금 주 후보님께서 투표를 많이 하라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체 의사 회원수가 14만인데 유권자는 5만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투표율도 채 50%밖에 안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의사협회가 모든 의사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단체로 폄하되는 요인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그리고 투표로 많이 참여하고 유권자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고민들에 대한 대책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이신가요? 네. 예, 우리 주소 후보님부터. 예. 우선 이 질문이 안 나온 질문인데 요것도만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가 회장이 되게 되면은 일단 그 선거권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의원에서 통과돼야 되겠지만 대의원들을 설득해서 현재 제한된 선거권을 좀 많이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열심히 내는 회원들과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는 둬야 될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저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년간 연속해서 회비 내는 회원들 선거권을 주는 것을 직전 연도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 한해서 선거권을 준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일수록 그 정책에 순응하는 국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도상국일수록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줍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가 회비를 열심히 내는 회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회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각에 대한 보관들은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비를 열심히 내는 회원들은 분명히 의사협회로부터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회원들한테 알려주고 회원들이 느껴야지만 회비도 열심히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한의사 리더십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인숙 후보님. 네, 저도 항상 이제 회장 된 사람들 보면은 10% 내외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굉장히 좋은 빌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복지부에서는 의사들이 다 회비를 내고 똘똘 뭉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보조사는, 보조원들은 거의 100% 내기 때문에 기강이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기강이 잡혀 있는데 오히려 일부러 복지부에서 그런 작정을 쓰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보니까 투표율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회비를 안 내는데 의협에 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음 의협 회장은
일단 회비가 목적이 아니라 회원들을 다 의협에 가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도 회비 내는 것도 우리가 회비 내는 게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회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튼튼한 조직으로 만들게 해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기 하나 잠깐 말씀드릴 게, 제가 소아과기 때문에 오픈런 얘기를 들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여기 언론인도 계시니까 정말 그 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런 잠깐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하고 또 4시, 5시에 이제 방과 이때 또 뭐라 그래요? 오픈런이나 클로징 런인지 요때만 하고 하루 종일 비어 있어요. 오픈런까지 없는 소아과 클리닉은 그냥 망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망하는 소아과 정말 많거든요. 언론이 너무나 왜곡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저는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응급실 뺑뺑이도 굉장히 왜곡된 현상이다. 소아과 오픈런 아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네. 예, 뭐 실제로 요새 오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자, 우리 조 후보님. 예. 저는 10월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했는데요. 친구 중에서 노원구 의사회장이 있습니다. 조문숙 선생이 있는데요. 서울시의 16개 구 중에서 지금 2등이래요. 조 선생이 회장이 됐을 때 400명 중에 200명 정도 회비를 냈는데, 지금은 300명 정도가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고 물어봤더니, 열심히 보고했대요. 근데 아마 그 말 속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정말 제대로 보고를 열심히 했나 보다. 보고를 열심히 하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수준입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제법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의협이 한 목소리 내는 것보다 각 직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안에서 의협 안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하겠다. 서로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심이 없거나 회비를 안 냅니다. 그리고 회비를 내고 있는데도 투표 안 한다는 분들도 제법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또 관심이 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의협에 구조화하는 것, 이것이 제가 기본 할 일이고, 각 지역에서 울산이나 대구나 노원 같은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있나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적용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실시간으로 거의 200여 분 정도의 회원분들이 이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계속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더 많은 회원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회장을 잘 뽑아야 된다라는 회원들의 욕구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회원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우리 압수수색 당하고 전화 받고 많이 우리 놀라시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우리 새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이요. 아니, 예, 네, 선관위원장님, 고강순 선관위원장님이 제가 이번 보니까 그러니까 14만 명 중에 회비는 5만 명만 내고 그중에 반만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은 회비를 냈는데도 투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회원들이 투표를 했다는 게 우리가 목소리를 얼마나 뭉쳐있는지를 정부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2만 5천 명, 안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안 하는지 하는 사람은 항상 하는데, 이번에는 그 회원권 가진 사람이 모두 투표를 하게 한번 좀 꼭 독려를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선거권에 대해서는 대의원에서 매번 올라오는데, 하여튼 회원의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 굉장히 좀 제한된 부분이 많죠. 하여튼 다음 우리 누군가 회장님이 되시면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선거권 제한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준비된 시간은 딱 마쳤습니다. 이것으로써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후보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끝으로 우리 주신구 회장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예, 많이 와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셔서 나와주신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행사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윤영선 소장님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일 또 우리 3월 3일 여의도 집회도 적극적으로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올바른 우리 의료 환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총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꺼졌나요? 예.